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인생을 아주 오래 산 것도 아닌데 요즘 들어 자꾸 예전 일이 생각나네요. 이제는 그때를 생각하며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말 그대로 완전 흙수저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제 용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슈퍼 아줌마의 심부름을 하면서 저의 길고 긴 아르바이트 생활이 시작됐어요. 저희 집 경제 사정은 조금의 여윳돈도 없는 아주 팍팍한 지경이었거든요. 제가 슈퍼 심부름을 한 것도 공책이나 샤프를 사기 위해서였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보육원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셨기 때문에 취직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기 어려웠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위해 애쓰셨어요. 그런 걸 보며 저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다른 애들처럼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문제집을 들고 교무실에 가서 각 과목 선생님들께 모르는 걸 물어보고 그거라도 열심히 복습해야 했어요. 저는 문제집도 많이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문제집이 많아봤자 2개였고 거의 1개씩이었어요. 저는 문제집 하나를 보고 또 봐서 문제를 다 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영선이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뭐든 이렇게만 하면 진짜 성공한다니까? 라며 선생님들은 저를 격려해 주셨고 문제집을 주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절실하고 필사적이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살아남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피나는 노력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니 가만히 있어도 중고생 과외가 들어왔어요. 저는 고액 과외를 하게 됐고 그걸로 집안의 생활비도 보탰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기 위해 저축을 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로 조그마한 자취방에서 김밥과 라면을 주로 먹었어요. 하지만 가끔 어떤 학부모는 제가 하고 다니는 게 너무 저렴하다고 싫어하기도 해서 옷이랑 가방 구두를 하나씩 비싼 걸로 준비해둬야 했어요. 그렇게라도 맞춰줘야 과외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었으니까요. 명절이나 방과 후에도 거의 집에 가지 못했지만 1년에 한두 번은 본가에 내려갔어요. 집에 내려갈 때마다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우리 영선이 이렇게 똑똑하고 야무진데 부모가 너무 못나서 뒷바라지도 못해주고 정말 미안해.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 아빠가 있었으니까 내가 똑똑하게 태어났지. 다른 부모였으면 머리가 나빴을 수도 있잖아. 속도 깊고 얼굴도 예쁘고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데 고생만 했으니. 그래서 말인데 이제 집에 돈 보내지 말고 그 돈으로 어학연수라도 갔다 와. 요새는 그거 많이 간다고 하던데. 됐어. 난 미국 안 가도 갔다 온 친구들보다 영어 더 잘할 수 있어. 나 몰라? 과외하는 애들보다 공부 더 잘했잖아. 엄마는 어디서 어학연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저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갔으면 하셨어요. 저라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제가 몇 달이라도 외국에 가게 된다면 부모님 형편은 예전으로 돌아갈 게 뻔했어요. 아빠가 몸이 아프셔서 정기적으로 병원비가 들어갔거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책 보는 걸 좋아하셔서 아빠도 아파서 일을 못하고 집에 계실 때에는 항상 여러 분야의 책을 열심히 읽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뒷받침해줄 사람이 없어 생활고 때문에 값비싼 일자리로 내몰리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죠. 저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전혀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사춘기 때에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할까? 한탄한 적도 있었지만 우연히 엄마가 공장에서 식사를 나르는 걸 보고
마음을 고쳐먹기도 했어요. 자기 꿈을 접고 저를 위해 인생을 바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마 아빠도 공부를 더 하셨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지금의 삶이 어떻게든 달라졌을 테니까요. 아빠도 엄마보다 더 힘든 일을 하시기도 하고 트럭도 몰면서 어떻게든 저를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화를 내면 제가 나쁜 사람이죠. 저는 그날 이후 영어 회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문법이나 독해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원어민과 회화를 하는 것만 어색하지 않게 연습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영어 방송을 자주 틀어놓고 듣는 연습부터 열심히 했고 나중에는 혼잣말로도 영어로 중얼거리며 끝없이 공부했어요. 그렇다 보니 과외를 할 때도 학생들한테 실생활 영어도 같이 가르쳐줄 수 있었고 그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어서 저는 더 비싸게 과외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은 결국 저에게 더 좋은 걸 보태주곤 했어요. 제가 성적이 워낙 좋고 영어 회화도 잘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회사의 기획부에 한 번에 취직이 됐어요. 저는 바로 그동안 저금한 걸 들고 고향으로 갔어요. 이제 엄마 아빠 이걸로 가게라도 차려서 편하게 살아. 다른 가게 일해주는 것보다 우리 가게 갖고 있으면 좋잖아. 돈도 더 벌고. 엄마 아빠 그동안 일 많이 해서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부모님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시더니 제가 내놓은 통장을 도로 제 쪽으로 밀어두셨어요. 엄마 아빠도 그 정도 돈은 모아놓았어. 영선이 네가 그동안 벌어다 준 거 그 귀한 걸 어떻게 써? 아빠 병원비하고 나머지는 다 차곡차곡 저금했지. 저는 너무 놀라서 엄마가 보여주는 예금을 확인했어요. 아니, 좀 편히 사시라고 보내줬더니 왜 그랬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모자라는 돈만 보탤게. 꼭 가게 하자. 슈퍼도 좋고 문방구도 좋고, 응? 그래, 우리 딸 소원이 그거라면 해야지. 대신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할 테니까 너도 이거 넣어둬. 엄마 아빠가 가장 힘들었던 건 비상금을 모을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 이건 네가 비상금으로 잘 갖고 있어. 사람은 어쨌든 여윳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거든. 라며 결국 제 통장을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계속 생활비는 보내드리기로 하고 서울로 왔고 그때부터 낯설지만 재미있는 회사 생활이 시작됐어요. 부모님도 작은 슈퍼를 차리셔서 한결 편해지셨고요. 처음에는 회사 동료들이 퇴근하고 놀러도 잘 가고 저는 잘 모르는 레스토랑이나 여행지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좀 거리감이 느껴졌었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니 그것도 익숙해져서 괜찮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대신 그만큼 일을 더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했죠. 그런 저를 더 싫어하는 동료들도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의 능력을 인정해줬고 같은 부서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영선아, 아빠 아는 분이 너 중매 서신다는데 한번 보지 않을래? 상대도 서울에서 일한다니까 만나기 좋잖아. 난 아직 결혼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일을 좀 더 하고 싶어. 누가 일하지 말래? 사람이 그래도 자기 짝이 있어야지. 나이는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혼자 있으려고 해.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그분이 아빠 잘 보셔서 일부러 생각해서 말씀하신 건데 거절하면 아빠 입장도 좀 그렇잖아. 알았어. 그럼 이번 한 번만이야. 다음부터는 그런 건 나하고 상의해줘. 당황스럽잖아. 어쩔 수 없이 저는 선을 보러 나갔죠. 그 자리가 남편을 만나는 자리인 줄 그때는 꿈에도 몰랐고요. 그 사람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 관심 없어요. 엄마랑 친하신 분이 소개했다고 해서 그냥 체면치레로 나온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빠가 거절하면 곤란한 분이 말씀하셨다고 해서요. 지금 당장 누구를 사귀거나 결혼할 마음도 없고요. 그거 잘 됐네요. 그럼 적당히 밥이나 먹고 헤어질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밥을 먹고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남자가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기왕 만난 건데 커피 한 잔은 하고 갈래요? 어차피 후식 먹을 거잖아요. 저는 딱히 밥을 먹고 후식을 챙겨 먹지는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휴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특별히 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고 저희는 같이 길을 걷다가 물건도 같이 사게 됐고 서점도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 취향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게 좋았던 건지 남자는 가끔 보자고 하며 헤어졌고 정말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분으로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만났는데 어느새 저와 남자는 서로에게 끌렸고 얼렁뚱땅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저도 남자도 일단 일이 우선이어서 서로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고 각자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도 사귀게 된 이유였죠. 그런 점들이 마음에 들어 계속 만나다 보니 거의 3년을 사귀게 됐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로 발전했어요. 남자도 저하고 결혼하는 것에 불만이 없었고 저도 이런 사람이라면 부모님 걱정도 덜어드리고 평생 같이 살기에 부족함 없겠다 싶었죠. 제가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니 엄마 아빠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영선이 평생 엄마 아빠 밑에서 고생만 하고 못난 부모 보살핀다고 일만 했는데 이제야 꽃을 피우겠구나. 잘됐다. 이제는 진짜 행복해져야 된다. 라며 엄마는 인사하러 온 남자한테도 저를 잘 부탁한다며 꼭 행복하게 해주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한테 불만이 많으셨어요. 아, 내가 이렇게 볼 거 없는 집 하고 사돈하려고 그 고생을 해서 아들 키운 게 아닌데 이건 아들 결혼한다고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게 생겼어. 난 모르겠으니까 니네 알아서 잘 살아라. 저도 제가 내세울 게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고 어른들은 그런 게 중요하니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만큼 제가 더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은 일반 사회생활과 전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주말마다 제가 시댁에서 일하는 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일에는 사사건건 다 불만이었고요. 너는 집안에 어려운 어른들이 없어서 전혀 모르지? 밥상은 그렇게 차리는 거 아니야. 너 국그릇에 국 흘리면 제대로 닦아야지. 이런 기본도 모르면서 밖에서 일만 잘하면 다인 줄 알고 기고만장이니? 부모님도 배운 데가 없으니 너도 아무것도 못 배워서 과일 하나도 제대로 고르질 못하네. 누가 그렇게 바닥을 닦니? 나는 밀대로 쓱쓱 밀고 마는 거 질색이다. 무릎 꿇고 붙어 앉아서 걸레로 빡빡 닦아. 모욕적인 말만 들어야 하는 저는 며느리가 아니고 거의 그 집안 일꾼이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생겨서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당분간 주말에 시댁에 못 온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냥 너는 그 일 못한다고 해. 너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님, 이건 팀으로 하는 일이라 회사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요. 다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너는 시댁에 안 온다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니? 지가 억대 연봉인 것도 아니면서 뭐 저리 유세를 떠나 몰라. 어머니, 암만 그래도 주말에는 출근을 해야 돼요. 그동안만이라도 동서가 와서 하면 안 될까요? 동서는 한 번도 주말에 어머니한테 들르지 않았잖아요. 이해 좀 봐.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좋은 애가 너랑 같아! 라며 펄쩍 뛰는 거였어요.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의 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쭉 6개월 동안 시댁에 오는 동안 동서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친 적이 없었어요. 너 혹시 너를 좋은 애랑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걔는 부모님이 다 대학 교수야. 집안에 훌륭한 분들도 많고 너랑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지. 저희 집에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없지만 저희 부모님도 다른 분들에게 빠지지 않는 좋은 부모예요. 힘든 중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이렇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는데 니네 부모가 널 잘 키운 거야? 낳아놓고 밥만 먹인다고? 그게 키우는 게 아니야. 사람이 교양을 길러야지. 아무튼 저는 말씀드렸어요. 당분간은 못 올 거예요. 시끄럽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가버려. 라더니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끙끙거리면서 자리에 들어 눕는 거였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다며 집에 오자마자 짜증부터 냈어요. 너 이거밖에 안 돼? 우리 엄마랑 일은 네 일이잖아. 내 일이 아니고. 근데 네 일로 내가 회사에서 전화를 받아야 돼? 우리 각자 할 일 좀 잘하자. 결혼 전에는 안 그런 거 같더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모르겠네. 그럼 당신도 주말마다 우리 본가 내려가서 나처럼 일해봐. 회사 일 때문에 주말에 못 온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봐. 야, 미쳤냐? 내가 거길 왜 가? 우리랑 니네가 같아? 선 넘지 마. 당신 말하는 게 우리 부모님 출신 때문이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제는 협박도 안 해. 이게 다 당신이 우리 엄마 비 못 맞춰서 생긴 거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나한테 니네 집을 가라니까 하는 소리지. 그냥 좀 조용히 살자는 뜻이야. 우리 엄마 성격이 그런 걸 어쩌겠어. 아무리 성격이 그러셔도 며느리가 일 때문에 못 온다는데 그걸 아들한테 전화하시는 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당신네 본가 가서 일하려고 결혼했어? 내 인생을 위해서 한 거지? 당신네 본가? 지금도 니네 집 우리 집 따져? 시댁이 니네 집이니까 우리 본가가 니네 집이야. 그럼 우리 친정은 당신 좀 전에 분명히 니네 집이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당신네라고 하면 안 돼? 아, 진짜 따지지 좀 마. 네가 이러니까 엄마가 싫어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 그러시는 거겠지. 집안 행사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동서한테는 안 그러시잖아. 저와 남편의 다툼은 갈수록 커지고 또 횟수도 잦아졌어요. 사실 시댁 문제만 아니면 저와 남편은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제 사이가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시댁 일말 정리가 되면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한동안 주말에 시댁에 갈 수 없었고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 제삿날이 돼서 저희 모두 시댁에 모이게 되었어요. 저는 팀장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겨우 1시간 먼저 퇴근해서 서둘러 시댁으로 갔죠. 시어머니가 장봐오라는 걸 잔뜩 사들고서 힘들게 집에 들어갔는데 동서와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사이좋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우, 우리 시언니는 물건 고르는 안목이 있어. 어디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다 샀어? 어머니, 마음에 드시면 제가 더 사다 드릴게요. 지난번 일본 여행 갔을 때 고급차 취급하는 가게를 봐뒀거든요. 수입해서 오는 것보다 거기서 직접 사는 게 더 좋아요. 아우, 그래. 이렇게 센스가 남다르다니까. 두 사람은 낑낑거리며 물건을 들고 부엌에 가는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좋아하고 저와 차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바로 옆에서 당하니 너무 서글프더군요. 명치 끝에 꽉 막힌 기분으로 묵묵히 음식만 하는데 남편과 서방님이 왔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부엌에 와서 제가 하는 음식을 일일이 시찰하고 잔소리를 했어요. 결혼하고 첫 시아버지 제사인데 큰 소리 내기 싫어서 꾹 참고 묵묵히 일만 했고 남편은 제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방님하고 스포츠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없더라고요. 이윽고 밤이 됐고 제사를 지낸 후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서방님이 제게 동서 앞에 있던 음식을 내밀더군요. 형수, 우리 시언니 느끼한 거 싫어하고 매운 거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이거 양념 좀 해다 주세요. 오늘 음식 다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 음식에는 매운 걸 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념 해다 달라고요. 지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서방님한테 야, 그럼 네가 가서 해. 제사 음식 먹는 건데 개인 입맛까지 맞출 수 없잖아. 여태까지 음식한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이게 뭐야? 너무 의외라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러자 서방님은 눈치를 보며 부엌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도 남편을 힐끗 보기만 하고 더는 말 안 하더군요.
그런 와중에 동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얄미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근데 당신이 좀 더 센스가 있었으면 재수 씨 입맛에 맞는 음식을 따로 할 수도 있었지. 그 정도는 좀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장도 내가 혼자 보고 제사 음식만 하는 것도 바쁜데 내가 그것까지 챙겨야 돼? 그리고 나한테 미리 이야기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은 시댁 일에는 내가 꼭 잘못한 것처럼 말하더라. 나 지금까지 참았고 오늘도 시아버지 첫 제사라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식이면 더는 시댁에 안 갈 테니 그렇게 알아. 아니면 나도 동서처럼 일 안 하고 돈만 쓰고 놀러 다닐까? 남편은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 혼자 벌어서 가정을 꾸려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제가 돈을 안 벌겠다고 하는 게 남편한테는 가장 무서운 말이었죠. 처음에는 제 일을 존중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 속내가 있다는 걸 알고는 점점 남편한테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동서와 미술관 구경을 하거나 비싼 데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 고상한 삶을 꿈꿨는데 동서가 그걸 해주니 세상 바랄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저와 동서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저는 입덧이 심해서 거의 아무것도 못 먹고 집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무슨 일만 생기면 저를 불러댔어요. 어머니,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힘들어요. 병원에서도 지금 절대적 안정을 취하라고 했거든요. 나 마음가는 애가 졌냐? 이것저것 하는 것마다 유세다. 내가 친구들 이야기 들어봐도 너처럼 일일이 변명 긴 며느리 하나도 없어. 어쩌다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동서는 입덧도 없다던데 동서가 좀 준비하면 안 될까요? 시연이? 종원해? 걔는 벌써 친정 갔지? 그럼 어머님 동서 친정 간 건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 또 말꼬리 잡고 늘어지네? 오라면 와! 참말이 많아. 하지만 저는 시댁에 가지 않고 아예 짐을 좀 챙겨 친정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아이를 갖고 더 예민해졌던 탓인지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으로 갔다는 걸 알자 그래도 사돈댁에 전화해서 임신 초기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 수 없었는지 더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로 저는 남편의 이기적인 면을 더 알게 됐죠. 당신 집에 올 때 혼자 올 수 있지? 내려갈 때도 혼자 잘 갔잖아. 힘들면 택시 대절해. 그 택시비는 내가 내줄 테니까. 너는 임신한 마누라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싫니? 여기 오면 누가 더 잡아먹어?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일을 시키기라도 해? 누가 그렇대. 알았어. 아이 진짜 귀찮아 죽겠네. 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시댁과 남편한테 섭섭한 가운데 시간은 차곡차곡 흘러서 출산할 때가 다가왔어요. 동서도 출산이 멀지 않았지만 제가 예정일이 보름쯤 빨랐죠. 저는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으려다가 12시간 동안 진통만 하고 골반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의사는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한테 알렸어요. 안 돼요. 제왕절개라뇨. 그렇게 나는 애가 소중합니까? 무조건 자연분만해야 돼요. 사부인, 지금 애가 진통만 10시간 넘게 하고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세요. 안 돼요. 내 손주 잘못해서 몸에 칼자국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러면 사부인이 책임질 거예요? 남편은 그런 중요한 순간에 회사 일이 있다며 나타나지도 않았고 결론이 나지 않자 의사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제왕절개하지 않으면 산모도 아이도 힘들 수 있다며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15시간 만에 저는 예쁜 딸을 낳았지만 시어머니는 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집으로 가버렸어요. 뒤늦게 온 남편은 자기 변명만 하느라 바쁘더군요. 우리 이번에 외국 바이어 오는 것 때문에 일이 되게 많거든. 뭐 자연분만이다 제왕절개다 말 많았다며.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달라고 하지. 저는 당장 남편 머리통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 그렇지도 못했고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걸로 보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했어요. 아이 낳았다고 회사 오래 쉴 거 아니지? 나 혼자 우리 집 가게 감당 못해. 이제 아이도 있잖아. 너 그거 알고 너무 오래 쉬면 안 돼.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끝까지 얄미울 말만 했어요. 그리고 동서가 아이를 낳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셔서 얘, 시연이가 아들 낳았다? 아들이야. 진짜 이쁜 애는 이쁜 짓만 한다고? 어쩜 애가 저렇다니? 너 병원 와서 동서 깨면 바로 뭐 좀 먹여라. 어머니, 전 우리 애 젖 먹여야죠. 그건 동서 친정에서 하지 않겠어요? 아이 낳고 보름 된 상무한테 외출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동서 아이 낳은 것만 좋고 저는 보이지도 않으세요? 또 비교질이다. 지겹다 지겨워. 내가 누누이 말했지? 너랑 시연이 같지 않아. 시연이는 곱게 자란 아가씨고 너는 아무 데서나 굴러먹은 잡초잖아. 말씀이 심하시네요. 저도 어머니 손녀 낳은 며느리라는 거 잊으셨나 봐요. 그 잘난 딸? 그거 낳아놓고 지금 나한테 훈장질이냐? 넌 그게 틀려먹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도 다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동서는 자연분만이 가능한데도 제왕절개를 고집해서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했다는 거였어요. 서방님이 남편을 만나러 집에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저까지 알게 된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은 있을 수 없었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걸 참으며 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당황한 남편이 쫓아나왔지만 저는 택시에 올라탔어요. 아무리 사람 환경이나 집안 가지고 차별한다지만 이건 아니지. 나는 제왕절개 해야 된다는데도 자연분만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동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도 제왕절개를 해? 당신 이제 끝이야. 당신 어머니가 좋아하는 여자랑 재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알아서 해. 저는 일단 친구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회사 동료인데 제 사정을 알고 언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오라고 했던 친구였어요. 이대로 친정에 바로 가면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일단 마음을 진정하고 차근차근 친정 부모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간 제가 시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대충 눈치를 채고 계셨던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산모가 그렇게 바깥바람 쐬고 다니면 안 돼. 괜찮으면 엄마가 옆에 가 있으면 좋겠다. 친구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고 엄마가 제 옆에 와서 아이도 봐주시고 산후조리도 해주셨어요.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처음 먹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국을 못 넘기고 끄끄거리기만 했어요. 영선아, 미안하다. 이게 다 부모가 못나서야. 너처럼 똑똑하고 잘난 아이를 이렇게 대접한 그 사람들 천벌받을 거야. 아무리 우리가 없다고 해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인데 엄마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마. 나 엄마 아빠 원망 안 해. 그렇게 펑펑 울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해졌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편히 잘 잤던 것 같아요. 제가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더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어요. 너 위자료 꿈도 꾸지 마. 이거 네가 나간 거야. 내 아들이 뭘 잘못했어. 너 같은 거 만나서 진흙탕만 뒤집어 쓴 내 아들 인생 돌려내. 그렇게 악을 쓰는 시어머니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혼녀에 아이까지 있으니 회사에서는 승진에 불리할 거란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사법고시 공부를 했어요. 젖먹이 아이를 키우며 공부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 길이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버텼죠. 그렇게 독을 품고 3년간 공부한 끝에 저는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연수를 마친 후 한 법률사무소에 들어갔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일을 하고 퇴근하고 데려오는 날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성실하게 일했고 남들이 맡기 꺼려하는 것도 나서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제가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제가 골치 아픈 사건들을 무난히 승소로 이끌자 더 좋은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요. 그리고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그곳에 있는 40대의 시니어 변호사와 사귀게 됐어요. 그 사람도 이혼하고 혼자 산 지 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황변, 우리 부모님 작년 재작년 차례대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황변 나랑 살아도 시집살이 할 일 없다고요. 누나도 미국에서 살아서 만날 일 없고요. 우리 같이 삽시다. 네? 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인지라 신뢰가 갔고 저는 재혼을 하게 됐어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아빠가 없다고 놀림받았던 것도 제가 재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였죠. 남편한테도 딸이 있었는데 두 아이는 우리 걱정과는 달리 처음부터 죽이 잘 맞아서 뭐든지 함께 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네가 여기 왜 있어? 당신 또 무슨 소송해? 라며 저를 훑어보다가 제 옷에 달린 변호사 배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너 어떻게 변호사라니? 입을 벌리고 바보처럼 서 있는 남편을 두고 저는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제가 사건 때문에 외근을 하러 나가려는데 남편은 그때까지 안 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네가 남들이 맡기 싫어하는 사건도 잘한다며? 우리 곤란한 일이 터졌는데 맡아주라.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좀 저렴하게. 어때? 아니요. 그쪽이 의뢰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김종식 씨, 반말하지 마세요. 더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전 남편은 얼른 제 앞을 막더니 무릎을 살짝 굽히고는 사정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야기라도 들어줘. 주세요. 원래 상담 잡히신 분하고 해결하세요.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요. 좀 제발요. 비키세요. 저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돼요. 아 진짜 더럽게 뻣뻣하기군 해. 지가 변호사면 다야. 언제부터 잘 나갔다고. 별것도 아니던 게. 그렇게 전 남편이 안면을 싹 바꾸고 본색을 드러내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듣자하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예전에 어땠든 지금은 이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변호사이고 제 와이프입니다. 말 조심하세요. 그 말에 전 남편은 얼굴이 하얘져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고서 다음 날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너 안 본 사이에 많이 달라졌다? 아주 부티가 줄줄 흘러. 예약하고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나가주세요. 너무 그렇게 모질게 굴지 말고 이야기나 좀 틀어줘. 네 동서가 아주 집안을 개판을 만들어놨어. 종호 말고 종식의 이름으로도 돈을 빌려서 사치품을 잔뜩 사놓고 그거 못 갚으니까 어디로 튀었는데 걔 친정에서는 애가 어디 있는지 말도 안 해. 그리고 얘가 어찌나 교묘히 일을 다 해놨는지 우리 아들들이 알아서 돈을 준 것처럼 꾸며놔서 잘못하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다. 그러니까 상담 예약 잡으시고 다른 변호사한테 상담하세요. 저는 그쪽 일 안 합니다. 그 전에 관계 때문에도 꺼려지는 일이고요. 네가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좀 했던 거야. 항상 이렇게 따박따박 따지니 정을 느낄 수가 있어야지. 그쪽이 말하는 정은 돈 많고 집안 좋아야 있는 거죠. 제가 다시는 당신네 같은 족속한테 당하지 않고 살려고 이를 바득바득 깔며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여기요. 이분 나가신다고 하니 밖에까지 모시고 나가세요. 그러자 남자 직원 두 사람이 와서 시어머니를 양쪽에서 잡았어요. 얘, 한 번만 봐줘. 제발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다. 예, 아니 변호사님, 저희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가 돈도 없어서 변호사 비용도 힘든 처지예요. 도와주세요. 저는 그래도 내다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몇 번 저를 찾아왔어요. 미안해. 아니 죄송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바보였어요. 저희가 너무 막막해서. 변호사님이 자비를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식 씨, 더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 수준에 맞는 변호사 사무실 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러면 양육비 위자료 한 푼도 안 준 거 제가 문제 삼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 이제 변호사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저한테까지 돈 내고 싶으세요? 돈 이야기를 하자 두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돌아섰어요. 그 뒤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돈이 없다기보다 저한테 어떻게든 싼값에 해보려고 그렇게 쇼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전남편 집안의 악연은 끝이 났어요. 딸아이도 지금의 남편을 진짜 자기 아빠로 여기고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남편의 딸도 저를 엄마 하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고요. 언제까지고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 보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